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특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또 중독자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치료 개입법 같은 것을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또뭐 도박 중독이라든가 이런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의 증세나 이런 것을 이제 배워가는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반적인 이런 치료 과정을 정리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치료 과정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를 상담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는지 우리가 같이 앉아서 수업을 한다면은 여러분 의견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중독자를 상담한다 했을 때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독자만을 위한 굉장히 특수한 방법,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상담 수업을 하다 보면 상담 선생님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담 기법이 있는 줄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자 상담을 할 때는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담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상담 기술 기본적인 것 몇 개를 짚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공감이죠. 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공감입니다. 어, 그 어떤 상담이 됐건 공감 능력 없이는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죠. 내담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의 핵심이고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상담자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고, 또 공감에는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독인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이 망가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흠잡힐 것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해결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 내담자 중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오래 받았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기 전에도 상담을 여기저기 많이 받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상담자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랬어요. 뭡니까? 했더니 바로 정답을 제시한다는 거죠.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답을 원하면서도 정답을 제시하는데 엄청난 저항감을 가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 과연 정답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감 있는 상담에는 해결책 강요가 아닌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고요. 내담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는 가운데 신뢰의 근거를 짚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나왔을 때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공감은 동정과 다르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 그 공감과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 해결책 강요하지 않는 거, 내담자 능력에 대한 신뢰, 동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담자를 사정한다 뭐 한다 할 때 사정하고 평가하다 보면은 이거 잘했네요 라는 칭찬이 가기 쉽잖아요. 근데 칭찬도 잘못하면은 역효과가 날 때가 있죠. 이 칭찬
보다는 우리가 상담에서 쓰는 말은 존중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 같잖아요. 근데 공감하는 상담자는 칭찬보다는 존중과 신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접근을 할 때 주의사항 좀 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고 그것이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집착하면은 우리 역시도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가 쉽죠.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위협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중독자들은 우리가 볼 때 막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어떤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가 지시, 명령, 경고,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롱, 낙인, 딴 데 바라보기, 부산스럽기, 비위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혹 그 초보 상담자들 중에는 공감을 한다는 것을 비위 맞추는 걸로 더 착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또 우리의 비언어적인 소통하는 자세가 말씀드린 대로 존중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한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죠. 상담사가. 제일 하기 쉬운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윤리적인 훈련만 있으면 함부로 조롱하거나 낙인 찍는 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충고나 해결책 제시, 논쟁은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도덕적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설득하는 거. 네. 어느 순간 상담 중에 내가 내담자를 설득하고 있다면 이거 한번 잠깐 멈춤을 하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해석, 분석, 판단, 평가. 자, 이것은 사실 상담에서 쓰는 거지만 그러나 공감적 접근에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위해 쓸 수 있는가 함부로 남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심시키고 동정하는 거. 우리 동정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안심시키는 거 어떤가요? 네. 무조건 안심시키는 것도 공감적 접근은 아닙니다. 또 반영적 경청을 해야 되겠죠? 네.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감정에 대해서 재진술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담자의 말이나 강조하는 단어나 얼굴 표정, 몸짓, 감정의 강도, 신호, 또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하고 읽어주는 거죠. 네. 이거 역시도 우리 중독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왔죠. 와서 하는 말이 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지 않으면 엄마가 내쫓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지만 하고서는 투덜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엄마는 당황해하고 얘는 전혀 상담에 뭔가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했을 때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공감적 접근을 할 때 설득을 한다거나 그러죠? 무슨 해석, 분석, 뭐 동정, 충고 이런 거 다 빼놓고 나면은 할 게 없죠. 예, 할 게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제 반영적 경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뻗대고 있는 이 중독에 빠진 소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가 오기 싫은데 뭐 억지로 왔구나. 엄마가 내쫓을까봐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분을 반영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막히는 것 같은 이유는
이 상황의 정답이 뭔가를 우리도 모르게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담자가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네, 경청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상담자의 이해가 내담자가 의도한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받는 길입니다. 너 말 안 해도 내가 네 속 다 알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확인을 해가는 것이고, 그런 자세에서 내담자는 저항을 차츰차츰 내려놓게 되죠. 내담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변화해야 하는 스스로 이유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피드백을 정정할 수 있는 내담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러신 거,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신 것 같은데요. 나 우울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제가 이걸 잘못 이해했군요 하면서 내담자를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구르기라는 개념은 동기 강화 상담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저항에 대해서 중독상 어느 상담이나 우리가 저항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만, 이 저항에 어떻게 대하는가, 저항과 함께 구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곱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치료 중에 일어나는 특정한 변화를 거부하려는 내담자의 신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담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담자가 처음으로 상담에 올 때 엄청난 저항을 경험하고 그보다 더 큰 경험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항을 할 때 우리가 논쟁이나 회방이나 부정이나 무시를 하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같이 논쟁을 하고 그게 아니지 설득을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심하면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내담자의 저항을 촉발하거나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저항과 함께 구르는 방법은 결국은 반영적 경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하든가 하면서 그 저항을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품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항과 함께 구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담에서 열린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열린 질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닫힌 질문, 폐쇄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열린 질문으로 통해서 굉장히 탐색을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을 깊이 탐색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중독 심리 속 괜찮아?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싫어, 아니, 좋아, 끝나버리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변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닫힌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언제가 적당한가요? 언제가 적당한가요?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 주면 끊을 거야? 이거 아니라, 그쵸? 시간이 갈수록 음주 형태가 변했나요? 이것도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음주 형태는 어떻게 변화가나요? 이런 거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우리의 질문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구두쇠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른들께 들은 옛날 이야기인데, 자린고비가 아주 구두쇠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끼느라고 이렇게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달아놓고 식구들 보고 밥 한 번 먹고 그거 한 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죠. 그러다 누가 두 번 쳐다봤다고 막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린고비 집에 문에 창호지 있었죠. 옛날 창호지 문이 있었는데 창호지가 뜯어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창호지 사이에 나뭇잎도 넣고 해서 예쁘게 창호지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찢어졌는데 그 종이를 살려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편지를 써서 보내요. 질문을 써서 친구한테. 그럼 친구가 그 답을 써야 되겠죠. 이때 제 생각엔 자린고비가 굉장히 열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답을 길게 쓰면은 종이가 큰 게 오겠죠. 그래서 그 종이로 자기네 집 문을 이제 수리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럴 때도 아마 열린 질문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하고 나눠봅니다. 긍정적 지지도 우리 일반 상담에서 쓰고 있지만 중독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변화를 지지하는 다른 의미나 해석으로 내담자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명령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내담자 말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정하고 동시에 변화를 지지하는 다른 해석을 주는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논쟁으로 잘못 번질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소용없어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 실패했지요. 했을 때 아직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상담자를 찾아온 용기도 이제 격려해주고 또 약물 사용에 저항하고 억제하고 있는 능력을 좀 강조해줘서 출발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상담 기술 여러 가지가 중독에 쓰이지만 이제 일단 요약하기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약하기 기술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슈퍼비전을 할 때 여기서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재진술 반영 요약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기를 잘 하면 중요한 깨달음이 드러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가 한 말 중에 우리의 통찰력을 사용해서 중요한 깨달음이 드러나도록.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요약을 해주는데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말을 딱딱 묶어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상담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보다 철저히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죠. 요약을 통해서. 이게 뭘 요약하는 거죠? 내담자가 한 말을 요약을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 이야기가 막힐 때는 요약을 하면서 주제를 조금 넓혀줘요. 좀 주변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드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말하도록 할 수 있고요. 양가 감정을 또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양가 감정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요약을 통해서. 네, 오늘 상담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 또 그 회기를 마무리하는데도 잘 쓰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차스카가 말하고 있는 변화의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중독자랑 상담을 할 때 이 모델을 많이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론 단계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1번이 뭐죠? 전숙고 단계. 그건 뭐예요? 숙고라는 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전의 단계, 그다음에 생각하는 단계, 준비 단계, 실천 단계, 유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상담자가 염두에 두고 또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인간은 변화합니다라는 것을 내담자와 내담자에게 가족에게 알려주고 할 때 1차적인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랄까 되는 것이 조급함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나 술 끊을 거야 했다고 당장 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전숙고 단계는 뭡니까? 내가 왜 끊어? 즉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태도가 되겠죠. 숙고 단계는
속으로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는 단계죠. 자, 근데 숙고 단계가 무르익으면 준비 단계로 옵니다. 근데 준비 단계는 이제 정말 끊기 위해서 이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를 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준비 기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실천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 준비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실천한다면 유지를 어떻게 시켜갈 것인가. 유지 단계에 엄청난 또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단계에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한번 이제 변화의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전숙고 단계에서 숙고 단계로 거는 거죠. 예. 그래서 프리 컨템플레이션에서 컨템플레이션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숙고 단계를 거쳐서 프리퍼레이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되는가. 특별히 이 준비 단계가 잘 고안된 게 여러분 교재 중에 하나가 중독의 이해와 상담의 실제에서 자 보니까 담배 끊는 금연할 때 그 준비 단계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액션에 들어가죠. 액션에 이제 진짜 이제 금연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그게 이제 퍼머넌트 엑싯 이 사이클을 돌지 않고 종결해버리고 완전히 중독과는 빠이빠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시 이 유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이때 넘어질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기에서 유지할 때 완전히 그렇지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면은 전숙고로 떨어지는 거죠. 나 안 될 줄 알아서 이러는 거. 그러나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숙고 단계나 준비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담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뭐 꼭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때론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실패라고 생각하고 전숙고로 떨어질 것이냐, 내가 실수했네, 무엇을 고쳐야 되지 하면서 숙고나 준비 단계로 오는 거. 네. 이게 이제 지혜인데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초이론 단계 모델에서는 변화 단계 사이를 수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현재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것을 정상적인 단계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재발할 수 있어. 근데 재발을 실패로 보지 않고 실수로 보고 다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보완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다시 그 변화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단계, 이 초이론 단계 모델을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상담이 성공과 실패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상담자들에게도. 그러나 우리의 상담도 실수 없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내 상담을 어떻게 보완하고 내담자와 어떻게 치료적 동맹을 맺고 나가는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담자들에게 이런 재발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실수로 여기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 상담자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